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실적 독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대단원, 세 번째 글의 구성과 독서의 방법 가운데 중단원 두 번째 독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글의 구성 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하는 단위를 알고 그들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구성 단위 간의 관계를 단서를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단원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독서의 방법에는 이 외에 글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추론적 독해, 이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가 가장 기본적인 독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응용되는 독해 방법으로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의적 독해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실적 독해를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적 독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독해는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적 독해의 정의고요. 주요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 중심으로 읽어야 하면서 객관적으로 읽어나가면 되는 독해가 바로 사실적 독해입니다. 다른 독해와 다르게 글 자체에 나타난 정보를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거에 앞서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의 옛집기양이라고 하는 글에서 발췌한 문단입니다. 전통가옥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을 말한다. 나라와 민족마다 가옥의 구조가 다르듯이 우리의 전통가옥의 구조에도 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 조상들이 살아온 자연환경,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등이 가옥의 구조 속에 반영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통해서 한번 사실적 독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어, 문장, 문단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개별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 문단의 의미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옥, 집, 구조, 생계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파악한 단어와 문장과 문단 사이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윗글의 가옥과 집 같은 경우에는 유의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구들이 병렬관계로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자연환경,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렇게 병렬관계로 되어 있죠. 세 번째는 화제 핵심어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쓴이가 이제 이건 설명문이죠. 그래서 무엇,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곧 핵심어와 연결지을 수가 있고요. 핵심어는 글쓴이가 글을 쓸 때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윗글에서는 전통가옥, 이 단어가 화제이자 핵심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화제와 관련된 진술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저번에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화제와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A는 B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자, A는 화제가 될 수 있고 무엇에 해당하고요. B가 이제 진술 내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글에서는 전통가옥이라는 것이 화제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을 말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진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역할과 중요도를 파악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이 문단이 몇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예시 문장도 있을 수 있죠. 비교적 중심 문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적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덜어는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을 찾고 세부 문장과 예시 문장을 찾았으면 여섯 번째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주로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 이제 문단이 담당하는 역할,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겠죠. 이 예시에서는 문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하면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 문단들을 쭉 보면서 또 문단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단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면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의 구조는 이미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라고 하는 8호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설명문의 전개 방식, 논설문의 전개 방식, 소설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글의 구조, 설명적인 글의 구조, 서사적인 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개 방식은 글의 전체에 걸친 형식적 특징이라면 글의 구조는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재를 배워볼 건데요. 계산 가능한 세계를 향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보편수학이라고 하는 제재를 통해서 모든 학문의 영역은 수학적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먼저 잠깐 멈추고 여러분 글 읽은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 읽었나요? 자, 그러면 한 4부분 정도를 좀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랑 이렇게 행수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네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행부터 8행이죠. 데카르트가 자기 이전의 수학과 이후의 수학 사이에 만들어 놓은 단절과 비약은 기하학적인 문제를 숫자로 환원하여 수를 통해 풀거나 증명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이거는 데카르트가 살던 당시 수학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는 대목이죠. 뒤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게 118페이지 9부터 11행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발상이 단지 말 그대로 수학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당시에는 천문학, 음악, 광학, 역학 및 다른 학문들도 수학의 분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당시 수학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뒤에와 연관이 됩니다. 자, 180페이지 8행부터 11행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을 단지 학문의 하나의 특수한 분과가 아니라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학문의 체계이며 모든 학문의 공통된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즉 순수와 척도에 의해 연구되는 모든 것은 수학에 속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학을 그는 보편 수학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음악, 미술, 그 외의 많은 학문을 아우르는 것이 수학임을 얘기하면서 수학이 보편 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학 제일주의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데카르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180페이지 16부터 17행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편 수학은 모든 것을 숫자와 계산의 질서 아래 포괄하는 수학의 이념이요 이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글의 제목인 계산 가능한 세계를 향하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생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학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건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용어들의 의미를 사전과 본문을 참고해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데 예시 답안 그냥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하학은 나와 있고요. 평균율은 옥타브를 등분해서 그 단위를 음정 구성 기초로 삼는 음률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보통 12평균율을 얘기하고요. 단위 하나를 반음, 두 개를 온음으로 해서 건반악기에서 주로 쓰는 거죠. 계산 가능성이란 어떤 문제나 대상을 수의 관계로 치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나 대상을 수의 관계로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보편수학은 뭐냐면 계산 가능한 모든 질서에 대한 학문이며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2번 봅시다. 네. 178페이지 셋째 문단을 읽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 보면 되는 겁니다. 중심 문장만 일단 먼저 찾아봅시다.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은 몇 번째일까요? 잠깐 스탑하고 풀어볼까요? 자, 몇 번이냐면 첫 번째 문단과 그 다섯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음악이 이러한 중요한 전통이고 그래서 음악에서도 수학적 질서를 추구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문장은 요 몇 번째죠? 네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렇죠? 받쳐주는 문장이죠. 그 다음은 요거 가장 쓸모없는 문장은 요거라고 있었죠. 이건 예시니까요. 예시니까요. 그래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화제와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제는 뭐죠? 음악이죠. 중심 내용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음악에도 수학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 문장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중요하니까 좀 써드릴게요.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천문학, 음악, 광학, 역학 등은 수학의 분과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아까 얘기했죠? 음악은 수학적 질서를 추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단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문단은 생물학, 경제학, 정치학, 의학까지도 수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문단은 법학, 언어학, 언어학도 그렇죠? 수학적 질서에 따라 배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역이 망라되고 있는 거죠.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언어학까지. 그래서 보편수학이라고 데카르트는 불렀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보편수학은 수학의 이상이었다 라는 것이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의 구성 단계를 좀 파악을 해볼까요? 구성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문단이 머릿말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문단이 매진말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본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요약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 요약된 문장들 추려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선생님이 그냥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전통적인 수학은 기하학과 대수학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계산 가능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모든 영역들, 천문학, 음악, 광학, 역학, 미술, 생물학, 경제학, 정치학, 의학, 법학, 언어학 등이 그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성립된 수학을 보편수학이라고 불렀고, 이는 수학적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 문단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전통적인 수학은 기하학과 대수학으로 나눈다. 데카르트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계산 가능한 것을 추구하였다. 천문학, 음악, 광학, 역학, 미술, 생물학, 경제학, 정치학, 의학, 법학, 언어학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렇게 성립된 수학을 보편 수학이라고 불렀고, 이는 수학의 이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한 문장을 적어보면 아까 개관에서도 써놨지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계산 가능한 세계를 추구하였다라는 것이 주제죠. 자, 그래서 이 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참 수행평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